1410년 조선의 왕비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전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내의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 고개를 돌렸죠. 그날 제주 유배지에서 처남 2명에게 자결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함께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를 함께 나눈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손수 그들을 죽였습니다. 외척을 살려두면 왕권이 흔들린다는 믿음, 그것이 태종을 움직였습니다. 이 냉혹한 왕의 선택 뒤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1398년 8월, 밤이 깊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목숨을 걸고 칼을 뽑았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었죠.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복 동생 이방석을 죽이는 쿠데타였습니다. 그 피바람 속에서 이방원 곁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처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방원의 쿠데타가 성공했을지조차 불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처남들의 사병과 정보력이 있었기에 이방원은 그날 밤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공을 이방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것을 가장 잘 활용했죠. 민무구, 민무제, 민무휼, 민무회. 원경왕후 민씨의 남동생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적극 도왔습니다. 사병을 이끌고 정보를 모았으며 쿠데타가 성공하도록 발판을 깔아줬죠.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처남들의 공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공신 책봉을 받을 만한 공을 세운 셈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그들의 선택이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내목했습니다. 왕의 처남이라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400년,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태종이 되는 순간이었죠. 공신에게는 포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민씨 형제들은 하루아침에 국구, 즉 왕비의 오라비가 되었습니다. 권력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선 것이죠. 조정에 관직이 주어지고 토지가 내려지고 그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그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를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공신을 품은 왕이 아니라 권력을 독점할 왕으로서 말입니다. 그 계산의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민씨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왕의 처남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외척은 왕권의 그림자처럼 자라는 존재였거든요. 민씨 형제들은 급속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관직을 얻고 토지를 받으니 주변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러 오는 신하들이 그들의 집 앞에 줄을 섰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신들이 왕의 처남이 아니라 왕과 동등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고 태종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06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태종이 왕세자에게 선위할 뜻을 내비치자 민무구와 민무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를 옆에 끼고 미래의 권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신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세자를 등에 업고 정사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결국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태종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이 보고를 받고 오래 침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척이 왕권 위에 서는 순간 조선의 왕은 허수아비가 된다는 것을, 고려 말의 혼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처남들을 용서하고 경고만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거하거나.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느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태종은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칼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1407년 탄핵이 시작됩니다. 신하 이화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민무질 등이 외척의 신분으로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 시작된 탄핵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3년에 걸쳐 처벌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태종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빠짐없이, 정확하게 결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권력자가 한 번 표적이 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이 탄핵의 배후에 태종이 있었다는 것을 민씨 형제들은 끝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1409년 10월, 민무구와 민무질은 제주로 유배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10년 3월 17일, 두 사람에게 태종의 최후 명령이 전달됩니다. 자결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함께 도운 처남들이 바람이 거친 제주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형제의 피가 제주 땅에 스며든 날이었습니다. 과거의 공은 현재의 위협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권력은 진짜로 피보다 진했습니다. 원경왕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태종은 완고했습니다.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오라버니들을 위해 간청했지만 태종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고. 아내의 울음도, 오랜 인연도, 함께 흘린 피도 권력의 논리 앞에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태종이 보여준 냉혹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2명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형 둘이 죽었지만 아직 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무휼과 민무회였죠. 이들은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도 위험하게 마련이죠. 1415년 두 번째 탄핵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훗날 세종이 될 충녕대군과도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무회가 충녕대군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폭풍이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할 수 없는 폭풍이었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태종에게는 충분한 빌미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탄핵, 유배, 그리고 자결명령. 1416년 민무휼과 민무회도 형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처남 넷이 모두 죽었습니다. 한 집안의 4형제가 모두 왕의 명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이런 예는 다시 없었습니다. 태종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씨 가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조선의 권력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두 형제의 마지막은 초라했습니다. 원경왕후의 상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남자 형제 넷을 남편의 손에 모두 잃은 것이니까요. 역사는 그녀를 강인한 왕비로 기록하지만 그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태종은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처가도 반드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칼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종의 설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1418년 6월, 태종은 큰아들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위합니다. 대신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2달 뒤 충녕대군이 즉위합니다. 그가 바로 세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나서도 숙청의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번 표적은 세종의 장인 시몬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섰으니 새로운 처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태종의 논리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고 철저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계된 길이었습니다. 시몬은 세종의 장인으로 영의정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태종은 그를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는 척 자리를 비우게 했습니다. 그 사이 강상인 사건을 일으켜 시몬의 이름이 거론되도록 치밀하게 조작했죠. 시몬이 귀국한 날, 그는 바로 국문을 당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자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구가 된 지 넉 달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나이는 겨우 44세였습니다. 너무도 빠른 최후였습니다. 태종은 모든 것을 예상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세종은 알았을까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 아버지가 장인을 죽였다는 것을.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장인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왕 패종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설계는 세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종 혼자서 짊어진 계획이었습니다. 세종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태종은 모든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잔인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아들에게 넘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태종 이방원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는 처남 4명과 사돈 시몬을 죽였고 왕자의 난에서 이복 동생 2명도 죽였습니다. 조선의 왕 중 가장 많은 가족을 죽인 왕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세종의 황금기가 피어났습니다. 훈민정음, 추고기, 장영실. 조선의 르네상스는 태종이 닦아놓은 피해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목한 아버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아들의 시대였습니다. 역사란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결과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태종의 외척 숙청이 없었다면 세종의 시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왕권이 흔들리면 학문도, 창의도, 백성을 위한 정치도 불가능합니다. 태종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선택은 냉혹했지만 이유는 있었습니다. 피로 닦아낸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 세종이 서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 선택을 정당하다고 부르기도 하고 잔인하다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쉬운 답이 없는 것이 역사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종의 숙청은 위대한 왕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눈이 먼 내목한 왕의 공포정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피해 기반을 물려받은 세종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장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훈민정음과 세종의 눈물, 그 비밀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편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